시작하세요. 통찰의 시대 챕터 5-28 창의적인 뇌.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는 느끼는 능력이 더 뛰어난지 여부에 있지 않다. 비밀은 우리 모두가 지닌 감정을 예술가가 객관화할 수 있다는데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마사 그레이엄. 이것이 바로 화가, 시인, 사변적인 철학자, 자연과학자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세계의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미지와 그것의 생성 속에 그는 자기 정서 생활의 중력 중심을 놓는다. 소용돌이치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협소한 영역 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화와 평온을 이루기 위해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예술가와 과학자는 똑같이 환원론자이지만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과학자는 검증과 재정립이 가능한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모형화한다. 이 검증은 관찰자의 주관적 편향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측정이나 평가에 의존한다. 예술가도 세계의 모형을 만들지만 그것은 경험적인 근사 모형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애매한 현실의 주관적인 인상이다. 세계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뇌에 있는 지각적, 감정적, 사회적 체계들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화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관람자가 그것을 재창작할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이 모형화 능력 덕분이다. 둘 다 뇌의 본질적인 창의적 활동에서 나온다. 게다가 화가와 관람자 모두 아하 하는 순간, 즉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뇌의 비슷한 회로가 관여한다고 여겨진다. 현재 심리학자들과 미술사학자들은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화가와 관람자에게서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활발하게 탐구하고 있으며 뇌과학자들도 좀 더 예비조사 수준이긴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창의성 연구가 의식 연구와 같은 수준의 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본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화가는 감정적, 지각적 현실의 모형을 만드는 뇌의 능력을 표적으로 삼고 조작함으로써 세계와 그 안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그러기 위해 화가는 뇌의 지각, 색깔, 감정이입 규칙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모방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뇌의 능력 덕분에 화가와 관람자는 남의 내밀한 정신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버나드 베런스는 관람자가 그림 속 인물에게 근육 반응을 보인다고 말한 최초의 인물일 것이다. 즉 관람자는 초상화 모델을 흉내내기 위해 자신의 얼굴 표정과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베런스는 이 반응이 감정이입적이며 모델의 감정 상태에 대응한다고 가정했다. 오늘날 우리는 관람자의 이 반응이 뇌의 거울 뉴런과 마음의 이론 체계에서 나온다고 본다. 모델의 표정과 자세를 흉내냄으로써 관람자는 초상화 속 인물을 간파할 통찰력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다. 언스트 곰브리치는 화가가 자신의 느낌을 자신이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투사할 때 모델을 자신을 닮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스카와 코코슈카가 그린 토마시 마사리크의 초상화를 극단적인 사례로 삼는다. 마사리크는 독립한 체코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의 초상화는 화가 자신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 보인다. 더 나아가 곰브리치는 감정이입과 투사를 하는 코코슈카의 힘이 관람자에게 모델에 관한 특수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모델의 심리 상태와 감정 상태에 덜 관여하는 화가들의 작품과 달리 말이다. 감정이입을 하고 모델을 감정이입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통해 코코슈카는 관람자가 모델의 마음과 화가의 마음 둘 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회화는 어느 정도는 애매성을 창조함으로써 우리를 끌어들인다. 그 결과 미술작품은 관람자마다 다른 반응을, 심지어 한 관람자에게서도 시기마다 다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사실 한 미술작품을 두 관람자가 지각적으로 재구성한 표상은 같은 풍경을 놓고 두 화가가 그린 풍경화만큼이나 서로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한 그림과 맺는 관계는 눈으로 작품을 훑으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단서를 찾고 자신의 반응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곽 관람자의 선택적 주의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개인적, 역사적 연상의 집합을 통해 정해진다. 곰브리치는 우리 눈앞에서 변하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모나리자를 묘사한 레오나르도의 초상화를 사례로 든다. 그는 이런 말로 끝을 맺는다. 이 모든 이야기는 좀 수수께끼처럼 들리며 실제로 그렇다. 위대한 미술 작품도 종종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화가와 관람자 둘 다 미술 작품의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과학적이든 예술적이든 혹은 단지 지각의 생물학적 과정이든 간에 모든 유형의 창의성이 지닌 공통점은 독창적이고 발명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무언가의 출현이다. 이 사실은 더 폭넓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일까? 임지 심리학적 과정은 창의성에 무슨 기여를 할까? 우선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의 답이 우리의 이해 수준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 피터 매더워는 창의성이 분석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낭만적인 환상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의 창의성을 분석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병행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현재 우리는 창의성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창의성은 인간 뇌만의 특징일까? 아니면 복잡성이 어느 수준에 이른 모든 정보 처리 장치가 지닌 특징일까? 인공지능 분야의 일부 과학자들은 컴퓨터의 성능이 충분히 향상되면 의뢰 인간만이 지닌다고 말하는 창의적인 지능을 드러낼 것이며 그에 따라 얼굴 인식과 새로운 착상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의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한 견해이기도 하다. 커즈와일은 이 지적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학자들이 인간보다 더 영리한 기계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출현한 기계는 자신보다 더욱 영리한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커즈와일은 수십 년 이내에 정보 기반 기술이 인류 지식의 상당 부분을 떠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급격한 발전은 기계 기반의 초지능을 낳을 것이며 인간 지능의 본질 자체를 바꿀 것이다. 2011년 인공지능 분야의 이 야심찬 계획에서 한 단계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왓슨이라는 이름의 방 하나만한 IBM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왓슨은 참가자에게 인류의 모든 관심 분야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뿐 아니라 애매한 질문과 문장을 해독할 능력까지 요구하는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 출연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했다. 왓슨은 복잡한 수사어구로 포장한 질문들을 해독하고 답하는 데 필요한 연관 정보들을 찾아서 역대 우승자 2명과 경쟁하여 그들보다 더 빨리 답할 수 있었다. 왓슨은 모호하고 애매한 말로 포장한 질문을 기억에 저장된 특정한 자료와 연결지어야 할 때에만 어려움을 겪었다. 애매성을 다룰 수 있으려면 미묘한 차이를 정교하게 이해해야 하며 그 점에서는 아직 인간의 뇌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긴 해도 왓슨과 딥블루는 복잡한 컴퓨터가 정말로 인간의 뇌처럼 심리적으로 구축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단지 고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자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흥미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기계에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그저 심리적 주체를 그것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혼동한 사례일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음 철학자 존 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 아무리 지적이고 정교하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을 필적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딥블루나 왓슨 같은 컴퓨터의 생각과 인간 뇌의 생각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설은 중국어방에 누군가가 갇혀있다고 상상하자고 말한다. 그 사람은 기호집합을 또 다른 기호집합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규칙 목록을 갖고 있다. 사실 이 기호집합은 중국어 문장이다.
설은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모른다고 가정하자고 말한다. 따라서 한 한자 집합을 다른 한자 집합으로 전환하는 일은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기호의 모양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형식적이다. 중국어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규칙 목록에 따라 중국어 문장을 조작하는데 점점 능숙해진다. 방 안으로 한자가 쭉 적힌 쪽지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즉시 작업을 시작하여 다른 한자들로 이루어진 적절한 문장을 곧바로 내보낸다. 방 바깥에 있는 중국어 화자가 볼 때 입력되는 문장은 질문이고 출력되는 문장은 그 질문의 답이다. 따라서 그 입력, 출력 관계는 실제 중국어 화자가 방 안에 있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그것이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그 방 안 어디에서도 중국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방 안에서는 그저 모양, 즉 구문을 토대로 기호를 조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이해는 의미론을, 즉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가능하다. 이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을 프로그램을 통해 똑같은 규칙들을 적용하는 컴퓨터로 대체한다고 하자. 컴퓨터와 사람 모두 구문에 따라서 기호열을 조작한다. 중국어 방에서든 컴퓨터 안에서든 중국어의 이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왓슨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다. 비록 왓슨은 정치와 시에서부터 과학과 스포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의 완벽한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지만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내놓은 답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왓슨은 제퍼디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유형의 입력, 반응,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매우 빠르고 탁월하게 해냈지만 실제로 질문의 답을 이해한 것은 인간 참가자들 뿐이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마음의 계산 이론 쪽으로 기울어진 일부 인지심리학자는 사고와 자료 계산을 명확히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마음의 계산 이론에 반박하는 설의 논증이 증거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때 기호를 조작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는 느낌의 토대를 둔 것이라고 본다. 설이 마음의 계산 이론을 부정할 확고한 실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관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관은 종종 결함을 보이며 틀릴 수도 있는 과정이다. 직관의 약점을 제쳐둔다고 해도 마음과 기계의 계산 방법에는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습득하는 데 장애가 되는 놀라운 차이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21살의 게리 카스파로프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친 노르웨이의 체스 천재 마그누스 칼센도 독자적으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칼센은 체스를 둘 때 컴퓨터는 결코 직관적이라고 할 만한 수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컴퓨터는 대단히 빠르며 저장된 엄청난 양의 기억을 빠르게 훑을 수 있기 때문에 영리하거나 명석하지 않아도 체스에서 충분히 상대방인 인간을 이길 수 있다. 컴퓨터는 각각의 수를 둘 때 그 다음에 가능한 시나리오마다 15단계의 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책략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칼센 같은 고도로 창의적인 체스 선수들은 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더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며 판세를 더 직관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컴퓨터가 두는 식으로 체스를 둘 가능성이 적다. 그 결과 칼센 같은 이들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여 훈련을 하고 전략을 짠 체스 명인들에게 어렵고도 예측할 수 없는 상대가 된다. 컴퓨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얼굴 인식 규칙을 학습하는 일이다. 파완 신화 연구진은 이렇게 썼다. 얼굴 인식 계산 알고리즘 연구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도전 과제를 잘 해내는 듯한 시스템은 오직 인간의 시각계뿐이다. 여기서 인간의 얼굴 인식이 하나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엉성한 과정들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은 진화적으로 유리하다. 포괄적인 한 가지 과정보다는 단순한 병행 과정들을 여러 개 진화시키기가 더 쉽다.
어느 과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지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하나의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앞서 많은 단안 및 양한 깊이 단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시각 처리 과정의 보편적인 특징이며 다른 과정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듯하다.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이 접근법을 탁월하게 요약한다. 그것은 마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두 주정뱅이와 비슷하다. 둘 다 혼자서는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서로에게 기댄다면 비틀거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 과학 저술가이자 컴퓨터 지능 연구자인 브라이언 크리스티안은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지닌 차이점을 더 깊이 파고든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언어 이해,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의미 파악, 공간적 지향, 적응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의 뇌가 의사결정과 예측을 할 때 감정과 의식적 주의를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컴퓨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적 주의 덕분에 우리가 뇌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과 감정을 이용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크리스티안은 컴퓨터 성능이 계속 나아지고 있을 때 인간이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1997년 딥블루에게 졌을 때 카스파로프는 1998년에 다시 맞붙어 보자고 제안했다. IBM은 거절했다. IBM은 카스파로프가 딥블루의 전략을 간파하여 이길까 걱정한 나머지 딥블루를 해치했다. 그리하여 딥블루는 두 번 다시 체스를 두지 못했다. 현재 컴퓨터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감정과 풍부한 자의식을 자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또는 컴퓨터의 계산법이 우리의 방법과 공통 분모가 없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을에 떠올리곤 하는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도 가능할까? 컴퓨터가 새로운 착상을 형성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즉흥적으로 선율을 짜서 새로운 재즈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더 범위를 넓혀서 컴퓨터는 기존 개념들을 무작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존 모형들에 들어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 컴퓨터가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려 할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곤란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 뇌가 지닌 창의성의 핵심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창의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른스트 크리스와 정신의학자 낸시 앤드리스는 창의성의 본질적인 선결 조건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와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편의상 창의적인 과정의 나머지 측면들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유달리 창의적일 가능성이 높은 성격 유형. 둘째,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연구할 때의 준비와 부화 기간. 셋째, 창의성 자체의 첫 발현 순간. 넷째, 창의적 착상의 펼치기이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창의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역사적으로 창의적인 이들은 신의 영감을 받는다고 여겨지곤 했다. 20세기 초에 심리학이 학문 분야로 등장하면서 지능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지능지수 IQ처럼 창의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지능을 토대로 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어느 지식 영역에서 드러내고 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형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의 창의적인 사람은 모든 것에 창의적이라는 의미였다. 최근에야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창의성이 여러 형태라고 보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창의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다양한 창의적 행동을 알아본다. 창의적인 사람은 지금까지 골치를 썩였던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난제나 이론을 정립하거나 한 장르의 작품을 내놓거나 진짜 또는 가상의 전투를 온라인에서 벌일 수 있다.
또 우리는 꽃의 새로운 배치 같은 사소한 창의성에서부터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중요한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성취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음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람을 다른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람과 맞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앤드리슨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녀는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의 체계적인 연구도 인용한다. 1910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IQ가 135에서 200인 아동 757명을 종단 연구한 터먼은 높은 IQ와 창의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가드너는 창의성의 사회적 측면도 논의한다. 이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은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였다.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이 동떨어진 어느 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이룬 단독 성취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창의성은 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어떤 분야나 활동 영역에서 숙달된 개인이 활동하는 문화 영역, 사회 분야, 즉 수행할 기회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바로 그것이다. 창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려면 남들이 그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 즉 사회적 맥락이 필요하다.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창의성, 특히 과학에서의 창의성은 과학자들이 일하는 사회적 지적 환경을 통해 출현하곤 한다. 우리는 선구자의 연구로부터 후대 과학자의 중요한 발견에 이르는 과학적 사유의 계보를 뚜렷이 알아볼 수 있다.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음을 발견한 토머스 헌트 모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의 사례가 그렇다. 가드너와 앤드리슨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는 현재 크리스가 찾고 있던 성격 유형들, 즉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낳는 성격들이 많이 있으며 그것들이 전적으로 지능 위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있다.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 중에는 글을 잘 못 읽거나 수학을 잘 못하는 이들도 있다. 게다가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대체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영역 특이적이다. 그것은 호기심, 독립성, 비수능성, 융통성, 그리고 뒤에서 다룰 긴장 완화 능력을 포함하여 극도로 중요한 다양한 특징에서 유래한다. 31장에서 살펴볼 자폐증이 있으면서 특별한 소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특이성을 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창의적이 되는 방법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공통의 마음 기술 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 창의성의 다양한 유형은 모두 비유 구성, 자료 재해석, 무관한 개념들의 연결, 모순 해소, 임의성 제거 같은 능력에 의존한다. 물론 창의적 계획의 특성에 따라 이 능력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정의될지가 결정되겠지만 방법론상으로 겹쳐지는 매우 폭넓은 소수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와 코코슈카를 맞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식과 심리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공통의 능력을 포함하여 비슷한 총괄적 전략들을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준비와 부화의 기관이란 무엇일까? 준비는 어떤 문제를 의식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 부화는 의식적 사고를 멈추고 무의식이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기관이다. 창의성의 발현을 자극하려면 긴장을 풀고 마음이 제멋대로 방황하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 센터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도너선 스쿨러는 마음을 방황하도록 놔둔 역사를 검토한 끝에 원대한 착상, 창의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곁길로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듯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이전에 서로 별개였던 생각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된다. 스쿨러는 창의적인 깨달음, 아하 하는 순간의 한 유형 혹은 한 구성 요소의 본질과 그것이 나타나는 조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첫째, 아하 하는 순간은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간다. 둘째, 창의적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는 막다른 골목, 즉 다음에 어떤 단계를 취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셋째, 그런 문제는 그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게 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드러내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라는 보상을 안겨줄 끈기 있는 노력을 낳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상황은 문제 해결자가 근거 없는 가정들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기존 개념이나 기능들을 과제와 연관지어서 새롭게 연결할 때 나타나는 듯하다. 아하 하는 순간은 유레카 경험의 일종이다.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한 물체의 무게를 그것이 대체하는 물의 양과 비교함으로써 밀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다. 엔드리스는 음악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천재들의 일화 속에서 아하 하는 순간을 찾아낸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를테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생각에 잠길 때,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예컨대 마차를 타고 여행 중일 때나 맛 좋은 식사를 한 뒤에 산책을 할 때나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그렇다. 내 착상은 바로 그럴 때 가장 풍성해지고 가장 잘 떠오른다. 그런 착상이 언제 어떻게 떠오를지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억지로 떠올릴 수도 없다. 그 착상은 내 영혼을 타오르게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없다면 내 주제는 저절로 확대되고 체계를 갖추고 명확해진다. 이 모든 창작, 이 생산은 즐겁고 생생한 꿈속에서 이루어진다. 화가와 마찬가지로 관람자도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만족을 느낀다. 밀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시각 중추가 감정 중추와 이어져 있기에 해답을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기쁨을 줄 수 있다. 긴장 완화는 무의식적 정신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꾸기와 다소 비슷하다.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우리의 의사결정도 어느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최근의 발견은 무의식적 정신과정이 창의적인 사고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로이트가 처음에 심리결정론을 발견하고 그 뒤에 게슈탈트 심리학자들과 윌리엄 제임스를 통해 지각과 감정의 무의식적 상향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다음 두 장에서는 창의적인 깨달음 이전의 준비 단계와 창의적인 착상의 펼치기를 살펴볼 것이다. 둘 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의적 연구와 결정의 몇 가지 유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뇌 영상 실험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 깨달음의 순간과 그 뒤에 이어지는 깨달음의 펼치기를 담당하는 뇌 영역들 중 일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마음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영역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자연의 실험으로부터 꽤 많은 것을 배워왔다. 즉, 기능 강화,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창조성 강화와 연관된 다양한 뇌 기능 장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 벌써? 끝났어? 네. 굉장히 길었는데? 왜?